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생물 2의 1권 142페이지, 생물 2의 1권 142페이지 발효죠. 발효는 발효가 직접 기출이 된 적은 없고요. 근데 격렬한 운동이라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09년 23번) 09년 23번이고요. 근데 발효가 사실 중요도가 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고, 좀 빠르게 기본적인 부분만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142페이지 상단에 이제 지금까지 공부하신 게 세포 유산소 호흡이죠. 그리고 무산소 호흡이 있는데, 무산소 호흡에는 발효와 부패가 있다가 기본 구조고요. 그래서 인간한테 유용하면 발효라고 부르고, 인간한테 해로우면 부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 아세트산 발효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두 문자로 암기하시죠. 젖산 발효, 에탄올 발효, 초산 발효라고 기억을 하시고, 에탄올 발효는 교재에 나온 것처럼 알코올 발효라고도 하는데, 실제 물질은 에탄올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에탄올 발효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초산 발효는 아세트산 발효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세 가지가 있고 두 문자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아래쪽 보시면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불완전 분해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맨 아래 그림을 보시면 좌측 유산소 호흡은 그 포도당을 완전히 분해하죠.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다 가져가는데, 우측의 무산소 호흡은 그냥 완전히 분해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 산화를 시키고 그냥 소량의 ATP만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산소호흡의 아래쪽을 보시면 해당 작용은 산소가 없어도 일어나지만 TCA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에는 산소가 필요하다. 이건 다 공부하셔서 아시죠? 그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서 그 뒤쪽 부분은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무산소 호흡에서 일부 미생물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데 완전히 분해되지 않죠. 그 다음에 그래서 분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ATP의 개수도 부족하죠. 적죠. 그리고 분해된 산물에도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세포가 이용을 못하는 것뿐이지 에너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아래 부패는 읽어보시면 되고, 143페이지로 가셔서 양가로 3번 발효고, 젖산 발효, 에탄올 발효, 초산 발효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앞에 두 개, 젖산 발효, 에탄올 발효는 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산 발효는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젖산 발효하고 에탄올 발효를 먼저 공부를 하시는데,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좌측에 포도당에서 해당 과정이 일어나서 피루부산이 생기고 O2가 있을 때, 좌측 방금 공부하신 세포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선 최대 38개의 ATP를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루부산에서 우측 O2가 없을 때는 발효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최종 생성물이 젖산이 되기도 하고 에탄올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ATP가 2개밖에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측 그림 발효 과정을 보시면 상단에 포도당에서 해당 과정을 거쳐서 ATP가 나오고 피루부산이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2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2개의 피루부산이 나오고 2개의 ATP가 나오고 2개의 NADH가 나옵니다. 그림에서 이제 NADH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NADH는 세포호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여기서는
불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원하는 물질이 아니고, 그래서 해당 과정을 계속 돌리게 되면 NADH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죠. 근데 NADH는 이렇게 서로 전환되는 관계인데 NADH만 계속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NAD 플러스는 개수가 0개가 되고 NADH는 100개가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 상태가 되면 해당 과정을 계속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NAD 플러스가 있어야지 해당 과정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포는 어쩔 수 없이 이 NADH를 NAD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 NADH에 있는 전자를 어떤 물질에 줘버려야 됩니다. 수소도 같이 줘야 되죠. 그래서 NAD 플러스 재생이라고 합니다. 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면 피루부산이 많이 생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이 생성된 피루부산에다가 NADH의 전자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NAD 플러스를 재생을 하고 계속 해당 과정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피루부산은 환원이 돼서 젖산 또는 에탄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그러니까 젖산 발효하고 에탄올 발효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를 하실지 고민을 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서브노트를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그 전체 구조식을 암기하시는 게 가장 쉽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맨 위에 포도당이 있죠.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이 생성이 됩니다. 피루부산은 구조 기억하시죠? 카르복실산 있고 케톤 있고 CH3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앙에 CO 케톤에다가 수소를 잔뜩 붙이면 좌측으로 이동해서 젖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를 붙일 수 있는 만큼 붙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실 때 좌측으로 가는 건 환원이고 우측으로 가는 건 산화라는 거 기억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루부산에 여기 케톤 그룹에 수소를 잔뜩 붙이면 이런 형태가 되고 이게 젖산이 되고요. 다음 아래쪽 세 개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화학에서도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의 산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유기화학에서 이제 알코올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반응 중에서 첫 번째로 공부하시는 게 산화 과정인데 알코올은 산화가 되면 한 번 산화가 되면 알데히드가 되고 한 번 더 산화가 되면 카르복시산이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 생물에서도 중요하고 화학에서도 중요하니까 이 기회에 암기를 하시고요. 근데 지금 경우는 탄소 2개인 경우만 나옵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에탄올, 그다음에 알데히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알데히드, 그다음에 얘는 아세틱 애시드. 그래서 구조를 보시게 되면 에탄올은 탄소 2개, OH 그룹이 딱 하나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산화가 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는데 보시면 수소 2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떨어졌기 때문에 산화죠. 산소가 붙어도 산화고 수소가 떨어져도 산화죠. 다음 아세트산이 되는데 보시면 산소가 하나 증가했죠. 그래서 산소가 증가했기 때문에 산화입니다. 반대로 아세트산에서 알데하이드를 보시면 산소가 감소했기 때문에 환원이고요.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에탄올로 갈 때 수소가 증가했기 때문에 환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물질은 C2, 탄소가 2개의 물질 사이에 알코올의 산화 부분이고요. 위에 쪽 부분은 C3, 탄소가 3개인 경우에 환원인데 2개를 비교해 보시면 피루부산
가운데 탄소 CO에다가 수소를 잔뜩 붙이면 이 형태가 되죠. 근데 아세트알데하이드도 여기 CO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수소를 잔뜩 붙이게 되면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이는 중간에 이렇게 CO 그룹이 있는데 화학에서도 암기하셔야 되니까 이 CO를 카르보닐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CO가 이런 탄소 사슬의 끝부분에 있으면 H가 붙어서 알데하이드가 되고요. 탄소 사슬의 중간에 있으면 케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르보닐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알데하이드, 케톤이 결정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시면 포도당에서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 2개가 나오고 2개의 ATP가 나오고 2개의 NADH가 나오죠. 2개의 ATP를 얻는 게 이 발효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다 달성을 했는데 불필요한 물질이 나왔죠. 2개의 NADH, 얘를 NAD+로 재생을 해야 되는데 전자와 수소를 누군가에게 줘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젖산 발효의 경우는 이 전자와 수소를 피루부산에 줘버립니다. 그러면 피루부산이 수소를 받아서 환원되기 때문에 결국 젖산이 생성이 되는 거죠. 젖산은 이 세포 입장에서는 원하는 물질이 아니고 그냥 ATP를 얻는 과정에 나온 부산물일 뿐이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제가 젖산을 많이 생산하네라고 생각하지만 젖산은 부산물입니다. 두 번째, 에탄올 발효의 경우는 똑같이 포도당에서 피루부산까지 해당 과정을 거쳤는데 이 NADH의 전자와 수소를 누구한테 줄까? 피루부산에서 이 CO2, 이산화탄소가 하나 빠지면 아세트알데하이드 형태가 되죠. 아세트알데하이드한테 수소와 전자를 줍니다. 그러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환원이 되면서 에탄올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탄올 발효의 경우는 부산물이 에탄올이 잔뜩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외우시고 첫 번째 패스웨이, 젖산 발효의 경우는 포도당에서 피루부산, 젖산이 된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 에탄올 발효는 포도당, 피루부산, 아세트알데하이드, 에탄올, 이 패스웨이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재로 다시 돌아가셔서 143페이지 이제 하단에 양가로 1번 젖산 발효 과정을 보시면 젖산 발효에서 NADH는 산소가 아닌 피루부산에 전자를 준다. NAD+를 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 세포 호흡에서는 결국 전자가 최종적으로 산소에 전달되지만 발효에서는 젖산 발효에서는 피루부산에 전자와 수소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피루부산이 환원되고 결국 좌측 아래 그림의 좌측 아래 부분을 보시면 젖산이 형성이 되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145페이지로 가셔서 동그라미 3번 알코올 발효인데 에탄올 발효하고 동일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경우에는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NADH가 생성이 됐는데 이 수소를 피루부산이 CO2를 배출하고 나온 아세트알데하이드에 수소를 줘버립니다. 전자하고. 그러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에탄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림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초산 발효인데 초산 발효는 좀 어렵습니다. 146페이지 보시면은 아세트산 발효고 초산 발효죠. 그래서 아랫줄에 산소를 이용하고 에탄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중요하니까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1번, 2번 기재해 놓으시고 별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초산 발효는 시작 물질이 포도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가끔 과일주를 담그시는데 뭐 복분자 같은 과일에다가 설탕을 잔뜩 넣고 밀봉을 해 두시면 나중에 그게 에탄올이 많이 생성이 돼서 과일주가 되죠. 근데
에탄올이 많이 생성된 상태에서 다시 뚜껑을 살짝 열어서 오랫동안 두게 되면은 이번에는 다른 초산균, 아세트산균이 작용을 합니다. 다른 세포가 작용을 해서 에탄올을 원재료로 해서 그 분해를 해서 사용을 하고 결국에 초산을 만들어냅니다. 식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작 물질이 다른 발효 물질들하고 다른 발효들하고 다르게 에탄올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산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중간에 그림 첫 번째 이제 에탄올을 원재료로 사용을 해서 분해를 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만들고 다음 아세트산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NADH 두 분자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앞에 두 번의 발효, 젖산 발효와 에탄올 발효에서는 NADH가 좀 골칫거리였지만 여기서는 귀중한 에너지원이죠. 얘는 산화적 인산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균이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결국 O2, 산소에 전자를 전달해주고 그 과정에서 많은 ATP를 얻어냅니다. NADH가 2개 분자면 그 각각 3개의 ATP씩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의 ATP를 생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젖산 발효나 에탄올 발효보다 ATP 생성량이 더 높고요. 주의하실 점은 젖산 발효나 에탄올 발효는 그 처음 단계에서 ATP가 생성이 됐지만 지금 초산 발효에서는 마지막 단계, 산화적 인산화 단계에서 ATP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셔서 다른 발효와의 차이점 보시면 다시 나온 얘기죠. 호흡 기질, 처음 시작 물질이 에탄올이고 산소를 이용하고 근데 유산소 호흡이긴 하지만 그 완전한 분해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산에도 그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불완전 분해이고 그래서 발효라고 부르는데 대신 산소를 이용하고 산화적 인산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산화 발효라고 부릅니다. 아래쪽에 양가로 2번은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래서 다시 자료로 돌아가시면 자 아까 젖산 발효는 포도당에서 피루부산, 젖산으로 갔죠. 그 다음에 에탄올 발효는 포도당에서 피루부산, 아세트알데하이드, 에탄올로 갔습니다. 근데 초산 발효는 이 에탄올에서 발효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에탄올 발효를 하는 세포는 에탄올을 이용을 못합니다. 그 에너지를 빼내지 못하기 때문에 부산물로 버리는데 초산균의 경우는 이 에탄올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탄올을 시작 물질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꾸고 아세트산으로 바꾸고 그 과정에 NADH 두 분자를 만들어내고 다음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ATP를 합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발효를 이 그림 위주로 패스웨이로 같이 기억을 하시면 암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피루부산이 환원돼서 젖산이 된다, 뭐 그다음에 에탄올이 나온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젖산 발효는 포도당에서 피루부산 이렇게 가죠. 그다음에 에탄올 발효는 피루부산에서 CO2가 빠지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나온 다음에 에탄올로 갑니다. 그다음에 초산 발효는 시작 부분이 에탄올이고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산 이렇게 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전체 내용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고 테이블 보시면서 암기하시면은 좀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그 148페이지에 그림 3개가 모여 있으니까 이 그림하고 아까 구조식 5개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효는 말씀드렸고, 근데 실제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전혀 안 나왔고, 근데 가능성은 낮더라도 발효에서도 문제가 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도가 높거든요. 근데 실제 문제가 나온 부분을 보겠습니다. 144페이지고요. 양가로 3번 근육세포에서 일어나는 젖산 발효죠. 잠시만요.
예, 144페이지 보시면은 예, 그 젖산 발효 얘기인데 젖산 발효는 그냥 일반적인 세균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죄송합니다.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그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는 게 아니고 시작하고 좀 있은 후에 이제 빨라지죠. 그러면서 그때 산소가 공급이 되는데 운동 초기에는 온몸에 있는 세포에 주로 근육세포에 산소가 그렇게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량이 적기 때문에 운동량은 큰데 ATP를 빨리빨리 생성하기 위해서 그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 2단계부터 그 아세틸코이 생성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를 거치지 않고 세포질에서 그냥 해당 과정만 계속 돌리게 됩니다. 그게 실제 젖산 발효하고 똑같죠. 그래서 운동 초기에는 사람 근육세포에서 젖산 발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얘기고요. 중간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에서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이 생성이 되는데 산소가 충분한 경우 산소 호흡을 하면 배우신 세포 호흡을 하는 거죠.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 그래서 다량의 ATP, 최대 38개 ATP를 얻어낼 수 있죠. 근데 아직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NADH를 처리하고 NAD 플러스를 재생하기 위해서 NADH의 수소와 전자를 피루부산에 줘버립니다. 그럼 피루부산은 환원이 되면서 젖산이 되죠. 이 젖산은 세포가 원하는 물질이 아니죠. 우리 근육세포가 원하는 물질이 아니고, 그래서 운동을 심하게 하신 다음날 이렇게 통증이 있는 게 젖산이 분해가 되지 않고 세포에 남아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의 설명은 쭉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144페이지 우측 아래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젖산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근육세포는 젖산을 그렇게 분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모든 화학 반응을 관장하는 간세포로 젖산을 보냅니다. 그럼 간세포가 얘를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쓰던가 아니면 포도당으로 합성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 시험에 나온 건 그 위의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2009년 23번 문제죠. 그 그래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네 가지가 소모가 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그 파란색 그래프죠. 저장된 ATP는 그러니까 세포에는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의 ATP는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근데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서 바로 소모가 돼버리죠. 그다음 두 번째 약간 오렌지색인가요?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있는데 크레아틴 인산은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별표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ATP 외에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에 인산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산도 고에너지 결합이기 때문에 얘를 분해해서 ATP를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포에 어느 정도 저장이 돼 있는데 근데 얘도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소모가 되죠. 그다음 세 번째로 얘는 약간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무산소 호흡으로 생성된 ATP라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원들이 많이 소모됐는데도 산소가 아직 근육세포에 공급이 안 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젖산 발효를 한 거죠. 그래서 소모하다가 보면 마지막에 연두색이죠. 산소 호흡으로 생성된 ATP. 산소가 이제 공급이 돼서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서 유산소 세포 호흡을 해서 ATP를 생성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단계로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가벼운 운동 말고 격렬한 운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위의 설명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풀어볼까요? 예, 2009년 23번 2009년 23번입니다. 격렬한 운동 직후 근육세포에 많아진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번, 젖산. 많아졌겠죠. 네 가지 단계였는데 무산소 호흡을 하면 젖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액틴 나와 있는데 액틴 마이오신, 액틴 미오신이 근육 세포의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핵심 단백질이죠. 근데 얘는 소모되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액틴의 양은 변화가 없습니다. 구조 단백질이죠. 그래서 니은번 X, 세 번째 디귿번 리을번부터 하죠. 크레아틴 인산 초기에 소모돼서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크레아틴은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NAD 플러스인데 얘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격렬한 운동 직후가 아까 그래프의 어느 시점인가가 문제인데 그냥 4개의 단계가 다 끝나고 유산소 호흡을 한참 한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아까 그 그래프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유산소 호흡까지 계속 하게 되면 NADH가 다 소모되고 NAD 플러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디귿번이 애매해도 어차피 니은하고 리을은 답이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면은 답 2번을 찾으실 수 있겠죠. 예. 자, 발효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렸고, 광합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은 또 세포호흡처럼 좀 쉽지 않고 내용이 좀 많죠. 일단 기출 상황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포호흡에서 11년간 6문제가 나왔고 광합성에서 6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세포호흡과 광합성 같이 비교하거나 같이 나온 문제가 3문제입니다. 그래서 토탈 15문제가 나왔고 그러니까 광합성하고 세포호흡 합쳐서 1년에 1.5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광합성도 출제 경향이 세포호흡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기본적인 뼈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그 중간 물질들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앞쪽 부분은 좀 쉽습니다. 페이지 158페이지 엽록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에 그 광합성 제목 아래에 그 독립영양생물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줄 끝쪽에 독립영양생물은 스스로 영양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식물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되는 말이 종속영양생물이죠. 종속영양생물은 동물들이죠. 다른 식물을 잡아먹거나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야지. 자기 스스로는 그 영양소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생물을 말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엽록체 아래쪽에 뒤쪽에 엽록소가 있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 엽록체하고 엽록소는 정확히 구별하셔야 되죠. 조금 처음에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맨 밑에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잎이 있고 그다음에 잎의 구조가 있죠. 그래서 바깥쪽 표피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이 있는데 합쳐서 엽육 조직이라고 합니다. 엽육 조직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 육자는 고기 육자죠. 살. 그러니까 잎이 얇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두툼하겠죠. 그 살을 형성하는 세포들이다, 조직이다. 그래서 엽육 조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 인맥이 있죠. 인맥은 동물의 경우 이제 혈관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뿌리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그다음에 잎에서 생성된 포도당 영양소들을 그 식물의 모든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아래쪽에 기공이 있죠. 기공은 이제 바깥쪽의 공기를 받아들이기 위한 구멍입니다. 그다음에 엽육 조직에 주로 그 엽록체가 많은데요. 그래서 보시면 식물 세포 속에 엽록체가 있고 그 엽록체 그림이 아래쪽에 나와 있죠. 지난번에 공부하셨죠. 내막 외막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틸라코이드, 조그만 납작한 주머니 모양. 그다음에 틸라코이드가 쌓여 있는 게 그라나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포질에 해당하는 게 스트로마입니다. 기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틸라코이드의 막에 좌측 보시면 단백질 복합체, ATP 합성 요소 같은 막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림에 일단 표시를 하시면 틸라코이드 막에서 명반응이 일어난다라고 기재하시고, 그다음에 스트로마에서 암반응이 일어난다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게 명반응은 전자전달을 하고 ATP를 주로 합성하는 거기 때문에 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틸라코이드 막을 사용하는 거고, 암반응은 CO2 6개 분자를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하는 효소들이 많이 들어가는 반응이죠. 보통 그런 반응들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엽록체의 세포질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그다음에 우측 158페이지 우측 상단의 그림 잠깐 보시면 공변세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림에 있는 게 기공입니다. 근데 기공 주변에 세포가 2개가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서 구멍을 만들어서 기공을 열기도 하고 필요할 땐 닫기도 합니다. 근데 공변세포의 공자는 기공할 때 공자고 변은 주변할 때 변자입니다. 그래서 기공 주변에 세포가 2개가 있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설명들은 쭉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셨고, 그 다음 159페이지로 가셔서 광합성 색소인데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합니다. 내용은 쉽고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잘 보셔야 되고요. 두째 줄 아래 보시면은 이제 색소가 주로 엽록소가 있지만 카르티노이드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엽록소 아랫줄 보시면 엽록소 A가 광합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일단 그림부터 보시면 좌측 하단부터 보셔야 되겠네요. 틸라코이드의 막을 확대한 그림이 좌측 상단 그림이죠. 여기에 뭔가 막 표면에 단백질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림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표면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막 관통하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을 관통하는 막 단백질이 있고 얘가 광계입니다. 뒤쪽에 다시 나오거든요. 이게 광합성 명반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막단백질이고 원래 포토시스템입니다. 포토시스템 1, 2가 있는데 약어로 PS12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관계12라고 하죠. 그래서 그림으로 돌아오시면 관계에 엽록소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엽록소의 구조가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가운데 금속 마그네슘 있죠. 마그네슘 표시하시고 마그네슘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포르피린 고리란 말이 있죠. 포피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위쪽 부분 화학 구조를 포르피린 고리라고 하는데 엽록소에는 포르피린 고리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구조를 암기하세요. 그러면 못 하시겠죠? 저도 모르는 구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세히 보시면 이중결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CO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중결합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는 이중결합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공명 구조를 형성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중결합이 많거나 공명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분자들은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빛이 들어왔을 때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배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엽록소라는 색소, 그러니까 색을 띌 수 있는 물질들은 이렇게 이중결합이나 공명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셨으면 됐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카로티노이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측 아래 그림 보시면 카로티노이드는 당근이나 파프리카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는 노란색이나 주황색의 색소입니다. 근데 카로티노이드가 존재하는 이유는 엽록소는 특정 파장만 흡수를 하고 나머지 파장을 버리거든요.
그런데 카로티노이드는 엽록소가 흡수하지 않는 파장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카로티노이드 색소들이 존재해서 다른 파장도 같이 흡수를 해서 그 빛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카로틴 잔토필 정도는 봐두시고, 예, 방금 설명드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조류의 색소라고 나와 있죠. 그 식물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무나 풀들은 고등 식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하등한 식물 중에는 그 미역, 김, 파래 같은 조류가 있죠. 식물 중에서 하등한데 이 경우는 갈조소, 홍조소, 남조소 등 좀 다른 색소들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 159페이지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식물과 조류의 광합성 색소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좌측의 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합성 색소를 갖고 있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뭐니라고 했을 때 식물,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남세균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세균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세균, 남조류, 그다음에 광합성 세균, 그다음에 시아노박테리아, 영어로 시아노박테리아 5가지 용어 다 암기하셔야 되죠. 동일한 용어고, 그다음에 혹시나 싶어서 남세균은 조류가 아닙니다. 세균입니다. 처음에 광합성을 하는 걸로 보고 원시적인 조류구나라고 조류로 분류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세균이라는 게 밝혀져서 남조류라는 말은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뭐 시험에 나올 수는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시고요. 세균입니다. 그래서 그 5가지는 광합성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5가지 말고도 사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 생명체들이 조금 더 있긴 합니다만 우리 시험에서 깊이 공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테이블에서 우측에 전부 엽록소 A를 다 갖고 있죠. 그리고 카로티노이드 갖고 있죠. 그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셔서 보조색소란 말이 있는데 보조색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엽록소 외의 색소들이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그런 색소들이 보조색소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안테나 시스템이라고 안테나 시스템이라고 기재하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색소들이 여러 가지 존재하면서 그 다양한 파장의 빛을 모아주기 때문에 안테나가 뭐 전파 안테나다 그러면 이렇게 넓은 면을 이용해서 전파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칭이 안테나 시스템이고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개념 보충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160페이지로 가셔서 내용은 가벼운데 이제 그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그림 2개 중에 좌측 그림을 보시면 엽록소 A가 있죠.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시광선은 파장이 400나노미터 정도부터 700나노미터 정도고요. 엽록소 A가 잘 흡수하는 빛은 아래쪽에 붉은색하고 좌측에 보라색 쪽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녹색, 황색 이쪽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 빛은 버려지고 반사가 되면 사람 눈에 보일 때 녹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엽록소는 주로 양쪽 빛을 흡수한다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700나노미터 근처를 흡수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셔서 4번에 엥겔만의 실험이 있거든요. 이것도 가볍게 봐두시면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핵함이라고 광합성을 하는 길쭉한 세포가 있거든요. 세포들이 다 다른데 군체일 겁니다. 뭉쳐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핵함을 놓고 그 다음에 호기성 세균을 같이 둡니다. 이 세균은 산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산소가 있는 데로 이동을 하고요. 핵함은 이동을 못하지만 호기성 세균은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빛을 비춰주는데 프리즘으로 빛을 분리를 해서 비춰주게 되면 우측과 좌측에 붉은색과 보라색에 있는 쪽의 핵함들은 광합성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호기성 세균들이 이동을 해서 산소가 발생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중간 부분은 핵함이 광합성을 잘 못하는 파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산소가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호기성 세균이 없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63페이지로 가셔서 이 부분부터는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TV가 안 나와서. 예. 예, 자료 보시면은, 광합성에는 일단 용어부터 명반응과 암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암반응은 그 켈빈 회로라고도 불리고요. 근데 명반응은 그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낮에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암반응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암반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문제는 그러면 암반응은 밤에만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고 명반응의 산물이 ATP하고 NADPH인데 ATP하고 NADPH가 많은 양이 있으면 암반응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빛과 상관없이 일어나죠. 근데 명반응이 낮에 활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산물인 ATP와 NADPH도 낮에 많이 나오겠죠. 그럼 암반응은 낮에도 활발하게 돌아가고 산물들이 많이 남으면 밤에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빛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 약간 용어가 혼돈스럽기 때문에 켈빈 회로라고 부르자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요. 최근에는 아예 광의존 반응, 그다음에 광독립 반응 또는 광비의존적 반응이라고 부르자라고 합니다. 근데 기출 지문에 이 광의존, 광독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용어들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광합성도 세포과 마찬가지로 전체 그림을 잘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 그 간단히 보시면은 세 단계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단계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 명반응과 암반응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명반응은 전자전달하고 ATP 합성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반응은 그냥 한 단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장소도 잘 아셔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반응은 틸라코이드 막, 그 다음에 암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납니다. 다음 명반응은 두 단계로 일어나긴 하는데 비순환적 광인산화와 순환적 광인산화로 구별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단계가 다른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드가 다른 거죠. 그래서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진행을 하다가 이제 공장 설비가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돌리는 거죠. 쭉 돌리다가 이제는 그 산물들이 충분히 나왔고 특정한 산물만 주로 생산하면 돼. 그럴 때는 순환적 인산화로 짧은 부분만 뺑뺑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결국 이렇게 처음 단계에서는 산소가 생성이 되고 중간에서 ATP가 합성이 되고 마지막에 NADH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요 앞쪽 단계, 뒤쪽 단계는 아예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요 중간 단계에서만 계속 돕니다. 그래서 ATP만 합성이 되고 O2와 NADPH는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세포 입장에서 이 생성된 O2는 세포가 원하는 물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출시켜버리고요. 원하는 물질은 ATP하고 NADPH인데 요 두 개의 산물을 명반응에서 잔뜩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맞춰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 암반응, 켈빈 회로는 목적이 6개의 이산화탄소를 원재료로 해서 결국 포도당은 탄소 6개짜리죠.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를 합성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산화탄소를 투입을 하고 포도당을 합성을 해내는데 그때 필요한 에너지원이 이제 명반응에서 공급이 되는 거죠. 명반응에 ATP가 에너지원이 되고 NADPH가 환원력을 제공을 합니다. 뭐 환원력도 같은 에너지니까 그냥 명반응에서 생성된 물질을 갖고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암반응에서 포도당을 합성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교재로 돌아가셔서 네, 161페이지고요. 맨 동그라미 2번 광합성 과정에서 포도당은 C6H12O6죠.
그 구조식이 아니라 화학식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명반응과 안반응 두 단계로 구별이 되고, 명반응은 틸라코이드막에서 일어나고, 안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죠. 그다음에 명반응에서 ATP와 NADPH를 생성을 해서 안반응에 공급을 하고, 그 에너지로 포도당을 합성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거 뭐 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그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벤슨의 실험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가볍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명반응과 안반응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반응은 밤에만 일어난다, 뭐 안반응은 낮에도 일어날 수 있다, 굉장히 다양한 지문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게 틀리기 쉬운 문제라서 요걸 한번 봐두시면 되는데, 그림만 두 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그림, 가그림 보시면 어두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페이즈 1이죠. 어두운 상태에서 CO2가 있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명반응이 아예 못 일어나죠. 그럼 안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밝아졌습니다. 근데 CO2가 없습니다. 그러면 명반응은 일어나지만 안반응이 못 일어나죠. 원재료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밝은데 CO2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명반응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명반응에 의한 산물들이 안반응에 공급되는데 CO2 원재료까지 있으니까 안반응까지 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측에 나그림 보시겠습니다. 처음은 비슷하죠. 처음에 어둡고 CO2 있으면 명반응이 못 일어나죠. 두 번째, 밝고 CO2가 없으면 명반응은 일어났는데 안반응이 못 일어나고 있죠. 근데 세 번째, 어두워지고 CO2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명반응이 아까 잠깐 일어났죠. 그래서 ATP하고 NADPH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둡더라도 약간의 그 명반응 산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CO2가 있는 상태면 안반응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잠깐 돌아가는데 명반응이 계속 일어나질 못하니까 ATP하고 NADPH가 다 소모되는 순간 안반응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CO2가 있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그 명반응과 안반응의 관계를 이해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셔서 162페이지입니다. 일단 명반응인데, 명반응은 165페이지의 그림을 공부하시는 게 핵심이거든요. 16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그림이 있죠. 좀 복잡하지만 그 세포업에서 중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을 주로 많이 보셔야 되고요. 아래쪽으로 해야 되나? 이쪽으로 이제 세포업에서 보셨던 산화적 인산화하고 조금 비슷한 그림인데, 첫 번째는 관계 2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관계 1. 여기 이름들은 당장 암기 안 하셔도 되고요. 플라스토키논, 플라스토시아닌, 그다음에 사이토크롬 복합체, 그리고 보시면 관계 2, PS2, 플라스토키논, 사이토크롬 복합체, 플라스토시아닌, 그다음에 관계 1, 페레독신, 그다음에 얘는 이름을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물을 광분해합니다. 그래서 물이 분해가 되면 이제 산소가 발생하고 수소이온이 발생하고 전자가 나오죠. 이 전자를 관계에 전달을 합니다. 관계2에. 그러면 관계2도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데 빛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의 에너지를 높여주고 이렇게 전달되고 이렇게 전달되고 관계1에서 다시 빛 에너지로 전자의 에너지를 한 번 더 높여줍니다. 그다음 페레독신, 그 다음에 얘는 환원 효소인데 여기까지 가서 이 환원 효소가 최종적으로 NADP 플러스의 전자를 전달해서 NADPH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 전자가 사이토크롬 복합체에 에너지를 좀 많이 주는데요. 이 사이토크롬 복합체는 그 세포의 컴플렉스 1, 3, 4처럼 프로톤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밖에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게 틸라코이드 막이고 이게 내부고 외부의 그림이죠. 내부 쪽으로 좁은 데로 프로톤을 집어넣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프로톤 펌핑을 하면 얘가 와서 ATP 합성 효소를 통과하면서 결국에 ATP를 합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교재 그림을 보시면 틸라코이드 막이 표시가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이 틸라코이드 내부죠. 좌측쯤에 보시면 물이 분해가 돼서 전자가 두 개가 형성이 되고 수소이온도 나오고 그다음에 산소도 나오죠. 그다음에 전자가 관계2에 전달이 되고 관계2는 빛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의 에너지를 높여주고 그게 플라스토키논 그다음에 사이토크롬 복합체 그러니까 수소이온 통과하는 그림 있죠. 그 막단백질이 사이토크롬 복합체입니다. 그 다음이 플라스토시아닌, 그 다음에 관계원으로 전달이 되고 다시 한번 빛 에너지로 전자의 에너지를 높여주고 그다음 페레독신으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자가 최종적으로 NAD 플러스에 전달이 돼서 H 플러스와 결합해서 NADPH를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페레독신 옆에 효소는 얘는 NADP 플러스 환원 효소인데 뭐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이토크롬 복합체가 이제 프로톤 펌핑을 해서 틸라코이드 내부에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측 아래에 ATP 합성 효소를 통과해서 삼투력에 의해서 나가면서 ATP를 합성을 하게 되죠. 이게 명반응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교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핵심은 이 그림이니까 이 그림을 뭐 자주라기보다는 여러 번 보시고 그리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각 그 물질들을 설명을 해놨는데 최초 전자 공여체 있죠, 맨 위에. 거기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한 3개 하시고 맨 마지막에 최종 전자 수용체 있죠. NADP 플러스. 이게 시험에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한 3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중간 쪽에 뭐 관계부터 플라스토키논하고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냥 두 문자로 외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두 문자를 이렇게 잡으시면 어떨까 싶은데 물1 퀴사시 페피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그 최초 전자 공여체가 물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시작해서 PS1 관계 1이죠. 관계 1, 그다음에 플라스토키논, 사이토크롬 복합체, 플라스토시아닌, 그다음에 관계 2, 그다음에 페레독신, 그다음에 얘는 NADP 플러스죠. P가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두 문자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방어적으로 그냥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의하실 점은 광합성에서는 NADPH, NADP 플러스만 나오고 세포호흡에서는 NAD 플러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 관계 순서가 바뀌었네요. 관계 2가 먼저 나오고 관계 1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세포호흡에서는 NADH만 나오고 그 다음에 광합성에서는 NADPH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NADPH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162페이지로 가셔서 좀 자세한 설명인데 쭉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명반응이고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광합성 색소들이 빛을 흡수해서 그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결국 ATP하고 NADPH를 만들죠.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그다음에 아래쪽에 전자의 공급원은 H2O다라는 거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H2O가 광분해돼서 수소이온, 전자, 산소 등이 발생된다 라는 부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포호흡의 산화적 인산화하고 비교를 해서 산화적 인산화는 생성된 NADH와 FADH2의 산화 환원 과정을 거쳐서 결국 ATP가 생성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수소 이온 기울기를 만들고 그걸로 ATP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광인산화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힐의 실험과 루벤의 실험은 쉬우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림 잠깐 보시면 좌측이 힐의 실험인데 갈아서 엽록체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부의 공기를 뺐습니다. 근데 빛을 비추게 되면 명반응이 일어나서 그 산소가 발생하죠. 명반응에서 처음에 H2O가 빛을 받으면 광분해돼서 산소가 발생하죠. 그럼 산소가 발생함과 동시에 전자가 생성이 돼서 전자가 누구한테인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실제 엽록체에서는 NADP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NADPH가 되지만 여기서는 그 옥산살철 3가가 전자를 받아서 2가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받는 물질이 있다라는 걸 확인한 실험이고, 두 번째 우측 그림 보시면 루벤의 실험인데 여기서 그 명반응에서 생성된 O2 산소가 어디에서 온 건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사선 동위 원소를 사용을 했죠. 근데 방사선 동위 원소를 표시를 해보시면 좌측 플라스크에서 O2에 O18이죠. 그리고 H2O에 O18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가 방사성 물질이고 우측 플라스크에는 CO2에 O가 O18로 되어 있죠. 근데 대기로 배출된 O2는 H2O와 같은 방사선 물질이죠. 우측 보시면은 CO2에서는 O2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O2가 어디서 왔니? 그래서 H2O가 광분해돼서 온 거구나라는 걸 확인한 실험입니다. 예, 다음 163페이지로 가셔서 광인산화 부분인데
이 내용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포호흡하고 광합성에서 이 화학3투접 인산화 부분이 결국 비교할 수 있는 거고,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림에 이제 좌측 미토콘드리아에 수소 이온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막강 공간, 좁은 공간으로 수소를 펌핑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 우측 염록체에서는 좁은 공간인 틸라코이드 내로 수소 이온이 이동한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내용은 직접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양가루 1번하고 2번은 전에 세포호흡에서는 NADH하고 FADH2에서 전자가 나와서 계속 전자 전달계를 거쳐갔죠. 근데 그 전자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광합성에서의 전자는 H2O가 광분해되면서 생성된 전자인데 에너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빛 에너지로 에너지를 높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 그림이니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다음 넘어가시면 164페이지 관계이고요. 그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중간 그림 좌측 보시면은 이제 엽록소 A가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엽록소 A가 주로 빛을 모아주는데 엽록소 B나 다른 엽록소들이나 아니면 카르티노이드 같은 다른 보조 색소들이 다양한 파장의 빛을 모아준다라는 내용이고요. 우측 그림을 보시면 틸라코이드 막이 있고 중간에 이제 이게 관계인데 가운데 부분은 반응 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액션 센터인데 그대로 번역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반응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집광 복합체가 있죠. 집광 복합체에서 보조 색소들이 빛을 받아서 반응 중심 쪽으로 전달해주고, 반응 중심에는 엽록소 A 분자가 있는데 하여튼 엽록소 A와 다른 보조 색소들이 모은 에너지들이 1차 전자 수용체로 전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 동그라미 2번 종류를 보시면 관계 1과 관계 2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관계 1하고 2는 엽록소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관계 1에 있는 엽록소는 700나노미터를 잘 흡수를 하고요. 관계 2에 있는 엽록소는 680나노미터의 빛을 잘 흡수를 합니다. 관계 2니까 700에서 20을 빼서 680나노미터를 잘 흡수한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그림에서 보셨지만 그 700나노미터 정도는 붉은색이거든요. 그래서 붉은색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빛들을 잘 흡수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려가셔서 비순환적 광인산화고요. 이 내용은 아까 이 그림으로 칠판의 그림으로 설명드린 이 내용이 비순환적 광인산화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죠. 이제 좌측에 물이 분해가 돼서 O2가 배출되고 수소이온도 나오고 전자가 관계2에 전달이 되고, 그다음 관계2에서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높여주고 1차 전자 수용체로 가고, 그다음에 플라스토키논으로 가고, 사이토크롬 복합체로 가고, 플라스토시아닌으로 가고, 관계1으로 가고, 페레독신 쭉 전달이 돼서 NADPH를 만든다.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이토크롬 복합체가 프로톤 펌프라서 프로톤 펌핑을 해서 나중에 ATP를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우측 아래 용어 해설에서 안테나 색소는 말씀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165페이지 상단으로 가시면 실제 제가 칠판에서 설명드렸을 때는 관계 2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관계 1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자가 전달이 돼서 절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관계 1의 전자가 부족하니까 관계 2에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관계 2의 전자가 부족하니까 물을 광분해서 전자를 공급을 한다. 그 순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사실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차피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라서 그냥 이 순서로 공부하시는 게 낫고, 정확히는 요 책 교재 설명이 맞지만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순환적 광인산화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순환적 광인산화도 어렵진 않죠. 네. 뭐 정확히 어느 지점이라고 교재에 나오진 않는데 전자가 이제 페레독신까지 전달이 되면 페레독신에서 플라스토퀴논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전달돼서 페레독신으로 갔다가 플라스토퀴논, 사이토크롬 복합체, 플라스토시아닌 이렇게 이 부분만 계속 회전하게 되는 거죠. 노란색.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서만 돌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처음에 물을 광분해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산소는 당연히 나오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이쪽 전자가 전달돼서 NADP 플러스의 전자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NADPH는 형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이쪽 처음하고 끝쪽 부분은 생성이 안 됩니다. 이 부분만 되는데 중요한 점은 뭐 어디서 전자가 전달이 되느냐보다 PS1하고 그다음에 사이토크롬 복합체는 무조건 관여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S1은 순환적이든 비순환적이든 항상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관계1은. 그다음에 관계2는 비순환적일 때만 돌아가죠. 그래서 이게 관계1이다 2다라는 이름을 붙인 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붙였을 텐데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PS1, 관계1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1번으로 붙인 것 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관계2 다음에 관계1이 나오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사이토크롬 복합체가 프로톤 펌프죠. 그래서 프로톤을 퍼주면 이 프로톤이 ATP 합성 효소로 가서 ATP를 합성을 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적으로 돌게 되면 ATP가 계속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ATP만을 생성하기 위한 거고요. 예, 그래서 아까 비순환적하고 순환적은 필요할 때 경우에 따라서 이쪽으로 돌리다가 저쪽으로 돌리는 방법의 전환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 쉽죠. 그래서 관계1만 관여하고 전자가 뭐 페레독신으로 갔다가 다시 결국 사이토크롬 복합체로 가서 사이토크롬 복합체에 계속 에너지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 전자의 에너지는 관계1에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계속 에너지를 높여주겠죠. 그래서 관계1에서 높여준 에너지가 사이토크롬 복합체에 전달이 되고 그에 의해서 프로톤 펌핑 그리고 ATP 합성이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 최초 전자 공여체하고 최종 전달 전자 수용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순환적 광인산화는 그 H2O도 없고 NADP 플러스도 없기 때문에 누가 최초 전자 공여체고 누가 최종 전자 수용체인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얘도 그냥 돌기 때문에 얘도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이 관계1인데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 비순환일 때 H2O가 최초 공여체다. 그다음에 NADP 플러스가 최종 수여체다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내려가셔서 그럼 왜 비순환과 순환이란 두 가지 과정이 존재하는가? 근데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뒤쪽에 이제 안반응을 공부하실 텐데 안반응에서는 ATP는 18개가 필요하고 포도당 1개를 합성하기 위해서 NADPH는 1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순환적 쭉 돌리다 보면은 이제 ATP하고 NADPH가 동시에 나오죠. 근데 NADPH 12개는 나왔지만 ATP는 6개가 모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없이 순환적 광인산화만 돌리면서 ATP만 6개 분자를 더 생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 그림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 그림에서 이제 좌측은 관계2죠. 중간은 관계1이고 최종적으로 NADPH가 생성이 되는데 화살표 중에 이제 점선이 아닌 실선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비순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선 화살표를 따라가실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좌측 아래를 보시면 이제 물이 12개가 분해가 되고 쭉 가서 중간쯤 보시면 12개의 ATP가 생성이 되죠. 실선 화살표 아래쪽에. 예.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맨 우측에 보시면 12개의 NADPH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12개라는 거에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 근데 ATP만 6개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점선으로 된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관계 1에서부터 이렇게 돌죠. 근데 6사이클을 돌게 되면 ATP가 6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ATP 6개를 생성을 해서 암반응에 필요한 ATP와 NADPH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네, 166페이지 우측 아래에 명반응에서 생성되는 물질, 얘는 별표 3개 하시고 잘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167페이지로 가셔서 상단의 예제는 얘는 중요하니까 표시하시고 두세 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팁 있죠. 그래서 팁은 밑에서부터 5줄 정도는 붉은색으로 줄 쳐 놓으시고 실제 암반응은 빛의 유무에 관계없이부터 끝까지. 이게 아까 명반응과 암반응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건데 주의하셔야 되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명반응까지 얘기했고 좀 쉬다가 암반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